일반 물리2 2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광학 부분에서 이제 소개와 함께 직진, 반사, 굴절에 관한 이제 이론을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페르마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빛의 성질에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지오메트리로 그냥 레이 옵틱스, 지오메트릭 기하광학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원리라고 하면 이제 페르마의 리스트 타임 프린시플, 최소 시간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했고요. 오늘 할 것은 간섭하고 애도리, 디프렉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반드시 파동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어런스하고 디프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가 잘못 들어갔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간섭의 영어로 인터페어런스고, 간섭의 기본 원리는 그냥 중첩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웨이브가 있는데 어떤 이런 웨이브가 있고요. 이게 웨이브 1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웨이브가 있다고 칩시다. 똑같은 웨이브가 있는데 얘 두 개를 더하면, 색깔을 살짝 바꿔주고, 얘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걸 이 웨이브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E1이라고 하고 이걸 E2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그냥 여기 두 배가 되겠죠. 똑같은 웨이브면은 이제 두 배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그죠? 그림은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강 간섭이라고, 컨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라고 부르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해져서 두 배가 되지만,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두 배가 돼서 사실은 인텐시티는 네 배가 되는데, 인텐시티는 사실은 이게 크기, 세기, 인텐시티는 이 원래 인텐시티의 각각이 이제 E1 제곱인데 E1 더하기 E2의 크기의 제곱이 돼서, 이건 뭐 만약에 이게 두 개의 똑같은 웨이브를 더해주면은 이게 이제 네 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살짝 아이덴티컬 웨이브인데, 똑같은 웨이브인데 이게 살짝 쉬프트가 돼갖고요. 살짝 쉬프트가 돼갖고 살짝 이동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이동을 어느 정도 했냐면은 뭐 요 길이 이게 얼마고 하니 반파장이죠. 반파장만큼 이동을 하면 정확히 얘가 이쪽이 클 땐 얘가 작고, 얘가 큰 곳은 얘가 작고, 얘가 작은 곳은 얘가 큰 곳은 얘가 작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거의 이제 인텐시티가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보강 간섭이고, 이거는 이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라고 부릅니다. 서로 이제 없애는 그런 간섭이라고 해서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E1 플러스 E2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이 경우는 거의 이제 2배 2라고 하면 각각이 전부 똑같이 2라고 부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간섭의 원리는 이게 다예요. 간섭의 원리는 이게 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물결 파동인데 이 그림을 보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낚시꾼이 둘이 동시에 얘를 이제 낚싯대를 물에 퐁당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동심원이 이 저기 파동에 여기 이제 빠뜨린 시작점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 웨이브 프런트가 파가 이렇게 동심원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거리 두 개 거리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는 얘가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거의 진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동을 하고 자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여기 화이트 스팟이 여기 화이트 스팟이 이게 보강 간섭이고 여기 이제 다크 스팟을 살짝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여기 다크 스팟이 여기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저기 소스로부터 그 웨이브의 소스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과 관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리가 두 개가 같으면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웨이브가 똑같은 파형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거는 이제 더블 슬릿 이중 그 슬릿 더블 슬릿 더블 슬릿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인 그 슬릿을 통한 이제 간섭 실험으로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영의 실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1819세기 초반에 발표한 실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여기 빛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얘기를 하기 전에 빛이 입자이냐 그러니까 빛이 입자이냐 파동이냐 입자인가 이 논쟁은 사실은 17세기 18세기에 계속되어 왔고요. 그 웨이브 시어리 주창자가 있고요. 파동 이론 웨이브 시어리 주창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호이겐스 뒤에 이제 우리가 디프렉션 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올 텐데 후크, 오일러 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시어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그 주창은 이제 데카르트가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뉴턴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죠. 뉴턴의 라이벌들이죠. 호이겐스, 후크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뉴턴이 워낙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서 입자설이 한동안 우위에 있었죠.
위에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빛이 웨이브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 바로 이 토마스 영의 실험이에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인데 왜 그런지를 이야기할게요. 그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얘가 이제 웨이브인지 파티클인지 모른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라고 하는 설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빛을 무수히 쪼개면 이게 어떤 덩어리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덩어리들의 집합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이 사실은 뉴턴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빛을 파동으로 입자로 이해하면은 여기에 얘가 만약 빛을 이렇게 보내요. 쭉 보내는데 만약에 얘가 입자라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 나타날 것이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1번을 통과한 개수가 있겠죠. 그냥 뭐냐면은 우리가 파티클 시어리라고 하면 Theory of Light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P1하고 P2를 뭐라고 하냐면은 P1, P2가 각각 N1, N2라고 합시다. N1, N2가 각각 슬릿 1과 여기 2라고 하고요. 2라고 합시다. 슬릿 1과 1 또는 각 2, 슬릿 2를 통과한 입자의 개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의 근데 이 N1, N2라고 하는 게 요 스크린의 스크린의 위치를 물론 평면이겠지만 한 축만 이쪽 길이만 높이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평면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요거를 우리가 y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게 다 n1, n2가 다 y 함수고요. 통과 입자 개수 밀도라고 합시다. 개수가 아니라 사실 밀도죠. 밀도. 단위 위치에 몇 개가 왔느냐? 평균 뭐 그런 얘기죠.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n이라고 하면 이제 y의 함수일 거고 분포가 n1 더하기 n2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n1으로 몇 개 오고 n2로 몇 개 왔는지를 알면 이 전체의 개수는 두 개를 더한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 처음에 n1, n2를 구할 수가 있죠. 실험에서 실험 과정 우리가 가상으로 실험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슬릿 2를 막고 저기 이 인텐시티 분포를 재면은 막으면은 뭘 재는 거냐면 n1을 재는 거죠. y를 측정. 그래서 n1의 y를 측정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n1 이렇게 어떤 분포를 하고 있겠죠. 이런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n1 y고 그 다음에 슬릿 1을 막으면 이거 뭘 잰 거냐면은 이번에는 n2를 잴 수가 있겠죠. n2를 재면 얘가 이제 또 어떤 모양이 될 거예요. 얘가 또 대체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전체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n y
equal n1 더하기 n2. 자, 이런 브로드한,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게 나타나는 어떤 그 실험 결과를 보일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어쨌냐면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그렇지 않고 그 n1, n2는 우리가 따로 구했는데 실제로 실험 과정 마지막을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 2번 이렇게 쓰고 3번 슬릿을 둘 다 열고 두 개를 다 열고 ny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텐시티를 재는 거죠. 그래서 쟀더니 얘가 이런 모양이 기대했던 이런 모양이니까 파티클 스피어에서 기대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것이 측정이 됐냐면은 자, 여기 보이죠? 여기 가운데가 밝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디다? 이런 모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다 다시 그립시다.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대충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됐다. 이게 이제 측정된 n 값이 되고 ny 값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파티클 시어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간섭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결의 모양이 이렇게 웨이비 라인들이 보이는 게 두 개 간섭으로 두 개의 물결이 합쳐지면은 물결파가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섭 무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제 잠시 살펴보면 자, 그림이 요 그림을 가지고 하면 되죠. 자, 이제 실험 셋업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이제 y라는 특정한 y라는 위치에서 이게 y축이고요. 어떤 y라는 위치에서 이게 그 간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두 개의 경로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로 차이가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웨이브가 갈 것이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서도 어떤 웨이브가 갈 것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웨이브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 개 이제 똑같이 평행한 요거 수직인 이제 이게 거리는 우리가 여기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요 이제 슬릿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는데 조건이 L은 D보다 매우 크다고 하고요. 아무튼간에 여기 두 개 여기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 임의의 위치의 셋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로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경로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바로 요 지점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요 지점에서 생기고요. 요게 경로 차이고 요 경로 차이는 D에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여기도 세타가 돼서 경로 차가 D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파장 차이가 없으면 물론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경로차가 D 사인 세타가 0이거나 또는 한 파장 차이가 나거나 한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웨이브 아이덴티컬 웨이브를 그려보면 사실 여기 소스가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웨이브는 아이덴티컬하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웨이브랑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당연히 보강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도 또 잠깐 이거 색깔을 바꿔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도 이제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도 보강이고 두 파장만큼 차이가 나도 보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람다 to 람다. 이럴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는 보강 간섭이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얘가 이제 브라이트 스팟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데가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점. 자,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얘가 이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면은 얘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분의 람다이거나 또는 이제 거기다 한 파장 더한 2분의 3 람다이거나 또는 2분의 5 람다이거나,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크 스팟이 되는 거고요. 빛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론 다시 쓰면은 보강의 경우에는 m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m은 여기서 물론 정수고, 여기서는 d 사인 세타가 m 람다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더한 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티피컬하게 실제 실험에서 보통 L 값은 대략 뭐 오더 미터 1미터 정도 되고, D 값은 보통 이제 밀리미터 수준인데 뭐 더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L은 D보다 훨씬 커요. L은 D보다 훨씬 커가지고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사인 세타를 우리가 보면은 L하고 D하고 뭐 그런 관계인데, 그죠? L하고 Y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Y 값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 세타가 아주 작은 영역에서 세타가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라디안으로. 사인 세타를 우리가 그냥 탄젠트 세타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탄젠트 세타는 다른 게 아니라 L분의 Y죠. L분의 Y. 자, 그러니까 이 경로차의 이 실험을 다시 보강 간섭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D 사인 세타 경로차가 D 사인 세타 대신에 D 곱하기 L분의 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얘가 M 람다일 때, 다른 말로 하면은 Y가 어떻게 돼요? M 람다에 L 나누기 D 였나? 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브라이트 스팟이 밝은 지점이 되는 거죠. 물론 M은 0, 1, 2,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이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m 람다 대신에 m 플러스 2분의 1 람다만 들어가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y가 m 람다 대신에 m 플러스 2분의 1에 람다 L 나누기 D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 가운데는 브라이트 스팟이죠. y 이퀄 제로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렇죠? y 이퀄 제로, m 이퀄 제로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파장만큼 지난 곳, 한 파장만큼 지난 곳,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실험의 결과가 결국은 그 몇 가지 프로퍼티를 생각을 하면 of the 그 저기 interference pattern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첫 번째, 이거는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순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영의 실험은 1801년에 발표가 됐고요. 이게 결정적인 실험이었고요. 응?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보인 최초의 실험이고, 빛이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이 나온 거는 그 맥스웰이었죠.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배웠던 맥스웰의 파동 이론이 나왔던 거고요. 그 전에 빛이 파동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건 당연한 거지만 센터는 브라이트 스팟이죠. y = 제로니까. 왜냐하면 센터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똑같은 경로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경로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 저기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거꾸로 그 입사된 입사광의 파장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위치 그 브라이트 스팟의 위치를 보고, 뭐 다크 스팟이나 마찬가지지만 브라이트 스팟의 위치로부터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운데가 있고요. 첫 번째 브라이트 스팟의 위치를 보면 여기 이제 y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y1이라고 합시다. y1의 위치가 y1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m 람다 m이 1인 경우니까 람다의 l의 d잖아요. 여기서 그쵸? 첫 번째 브라이트 스팟이.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은 y1은 우리가 측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고요. l하고 d는 실험에서 주어진 거죠. 실험의 셋업으로부터 주어진 값이죠. 장치를 어떤 슬릿의 두 슬릿 간의 길이가 얼마이느냐, 그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 이야기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람다는 y1에다가 d를 곱한 다음에 l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파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y1은 측정된 값이고 d는 d하고 l은 실험에서 주어진 값이고, y1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브라이트 스팟이죠. 가운데 빼고 스팟의 위치. 물론 이건 이제 적어도 이게 y 값이 작을 때는 균일한 간격으로 얘가 그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실험에서 보면. 자, 여기까지 영의 실험을 얘기를 했고요. 잠깐만, 뭐가 하나 빼먹었는데, 그림을 하나 빼먹었네. 자, 이거는 나중에 쓸 거고, 잠시만요. 내려가고, 모두 내려가고,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라고 이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는 그 교과서에 그 그림 몇인지 모르겠는데 가져와야겠네요. 잠깐, 여기에 강의 노트에 여기 가져왔어. 복사하고
자, 이렇게 생긴 간섭계인데 그 뭐냐면 여기 소스가 여기 있고요. 빛의 광원이 있고 광원이 있는데 여기 거울이 아니라 반투명 거울을 놔요. 반투명 거울을 놓고 이 양쪽에 또 거울을 놓고요. 그러면 얘가 빛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 여기서 두 개로 갈라지죠. 갈라진다는 의미로 얘가 빔 스플래터라고 얘기해요. 빔 가르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투명 거울인데 반투명 실제로 이제 광학 그 실험에서 많이 쓰는 그 기구고요. 자, 그러면은 그 여기서 물론 이게 이렇게 와갖고 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1번 길로 요거 1번 패스라고 하고요. 요걸 2번 패스라고 하면은 그 1번 패스로 오는 놈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패스로 오는 놈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측정을 하는데 그 경로의 차이가 생기겠죠.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이 미러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그 미러 위치를 옮겨서 L2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뭘 조절을 하냐면은 L1 델타 L이요. 경로차가 L1-L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조절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값이 만약에 파장의 정수배면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밝겠죠. 눈에 밝게 보일 것이고 만약에 얘가 m 플러스 2분의 1의 람다면은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일어나서 얘가 어둡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그 실험하는 이런 간섭 실험을 이제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라고 하고요. 1880년대.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뭐 간섭계 종류가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 실험에 쓰이는 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영의 실험과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는 거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간섭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던 피직스 할 때 다시 나올 텐데 이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는 우리가 상대성 이론, 특히 이제 특수상대론의 탄생에 기여를 했고요. 엄청나게. 영의 실험의 경우에는 투슬릿, 영스 익스페리먼트는 사실은 뭐 진짜로 이걸 실험을 해서 된 거는 아니지만 사고 실험을 했지만 얘는 사실은 양자역학 그 정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모던 피직스 현대물리 파트를 할 때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현대물리를 하겠지만 현대물리의 어떤 그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그 실험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이론적 발견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관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동설을 결국은 정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갈릴레이의 망원경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프렉션, 호이겐스 원리라는 걸 중심으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호이겐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빛의 파동설의 주창자 중 한 명이죠. 그게 결정적인 게 사실은
그러니까 간섭이 나오기 전에 빛이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빛이 벽면을 타면은 살짝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건 관측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빛이 약간 휘어 들어오죠. 벽면을 타고 약간 휘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디 갔냐? 그 현상을 우리가 디프렉션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애돌이라고 부르고 애돌아간다는 뜻으로. 자, 허이겐스 프린시플은 뭐냐면 별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프린시플을 먼저 적으면 모든 그러니까 웨이브 프론트, 그러니까 파동의 어떤 파동이 이제 퍼져 나가잖아요. 그 퍼져 나가는 그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웨이브 프론트의 점들은 그 새로운 구형, 뭐 물결 같은 원형이겠지만 구형파의 소스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구형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우리 어떤 물결에서 퐁당 떨어뜨린 것처럼 점광원이라고 합시다. 점광원의 경우에는 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 오른쪽 그림이요. 요거 여기 어딘가에 그 시작점이 있겠죠. 여기 포인트, 여기가 이제 그 광원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이만큼 퍼지잖아요. 이만큼 퍼졌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점들이 전부 새로운 그 소스로 작용을 해서 이런 구형파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구형파들의 프론트를 모아보면 다시 이런 큰 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은 포인트 소스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웨이브 프론트들은 사실은 그 나중에 생긴 웨이브 프론트들이 만들어낸 그 구형파, 그러니까 스피리칼 웨이브의 그 다시 중첩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생각해봐. 모르겠으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럼 평면파의 경우는 어떠느냐? 평면파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 프론트죠. 평면파라고 하는 거는 웨이브 프론트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쭉 진행하면 이게 그 평면으로. 사실 뭐 완벽한 평면이란 건 무한 평면이란 건 존재하지 않겠지만 실제 프랙티컬하게 거의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웨이브겠죠. 자, 그럼 여기에 모든 점들이 여기 많은 점들이 다 웨이브 소스가 되고요. 그 웨이브 소스들은 다시 이런 이제 구형파를 만들어내고, 그럼 이제 새로운 소스들을 그리면 여기 역시 평면파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호이겐스의 원리고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건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모든 웨이브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고요. 프로퍼게이터라는 걸 써서. 자, 그러면은 그 디프렉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면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이 평면파는 그냥 공간에서 계속 평면파가 되죠. 이런 이제 호이겐스 프린시플 적용을 해도. 자, 근데 여기 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점에서 새로운 소스가 되는, 여기서 구형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구형파가 생기는데 다른 데서도 구형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합쳐보면은 여기 살짝 구형파가 생기고 많은 그런, 우리가 여기를 확대를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 구멍을 하나 뽕 뚫어 놓으면,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거의 구형파가 생기고 다른 건 다 막히고 요점 이제 새로운 소스가 돼서
여기 이제 구형파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디프렉션이죠. 일종의 디프렉션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돌아가는 현상은 호이겐스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호이겐스의 프린시플. 호이겐스 프린시플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상만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비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는 맥놀이. 이게 뭐냐면 두 개의 거의 같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죠. 약간 다르든 파장을 갖는 그러니까 파장을 갖는 웨이브들의 중첩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 그 아주 긴 파장의 웨이브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새로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들어 어떤 이거 우리가 람다 원 파장이 여기는 람다 1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람다 2라고 합시다. 거의 비슷해요. 람다 1이 약간 커요. 자, 얘를 이제 두 개를 합성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 잘 봐봐요. 그래서 잘 합성이 되면 처음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가 잘 봐봐요. 요 근처에서 우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면 점점 파장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어긋나기 시작해서 여기서는 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일어나고 다시 얘가 이제 좀 지나면은 요만큼 와서는 다시 컨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일어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마치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걸 붙여 놓으면은 훨씬 더 긴 파장의 새로운 파동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그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일단 여기다가 새로 그립시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자 그림은 요 점에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거의 0, 여기 파동의 값이 거의 0일 거고 요 점에서는 이제 컨스트럭티브가 인터페런스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디스트럭티브 여기 다시 컨스트럭티브 여기 이제 디스트럭티브 이렇게 되는데 다크 스팟 자 이게 대략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여긴 커질 테고 2배 정도 커질 테고 여긴 0으로 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2배 정도 커지고 여기서는 다시 0으로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 안에 이제 파동이 존재를 할 텐데 자 그래서 파동의 모양이 새로운 파동의 모양이 대략 여기서 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림을 이제 대강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커지는 뭐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빛으로는 잘 안 보이고 편견이 돼 갖고 물론 코헤런트 라이트는 보일 수는 있는데 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두 개 아주 진동수가 유사한 소리를 하면은 이게 원래 피치로 나는 소리 외에 옹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타를 치는 학생 같으면 실험을 한번 해봐요. 튜닝을 할 때 항상 나는 소리인데 튜닝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옹옹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시간 도메인에서 타임, 그 파장 대신에 그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아요. 결국에는 파장으로 하나 주파수로 하나.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맥노로 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장 하나는 그 거의 우리가 이 파장, 원래 파장 람다 1과 람다 2하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그 파장이 하나가 나오고요. 람다 1하고 람다 2 그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긴 것이 나오지. 요런 요 프리퀀시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 그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요 값이 대략 어느 값이 되느냐. 요거는 훨씬 람다보다 큰 람다 1이나 람다 2보다 큰 또 다른 그 주기의 그 파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파동을 뭐 람다로 쓸 수도 있지만 K라는 값을 그 웨이브 넘버로 해서 K1, X 이렇게 쓰고 K1, K2는 각각 웨이브 넘버라서 이걸 의미하는 거죠. 두 개의 웨이브를 더하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시간은 일단 무시고 시간은 일단 고정시킨 거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공간을 고정시키고 시간에 대한 변화를 쓸 수도 있는데 예를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에 뭐 29는 10푸시고 있잖아요. 그걸 쓰면 이런 게 나타나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2분의 K1 더하기 K2의 X 하고 코사인 2분의 K1 마이너스 K2 X.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짧은 주기의 진동이고요. 짧은 주기의 진동이고 그러니까 원래 파장과 거의 비슷하죠. K1이나 K2나 비슷한 값이니까 이 값은 거의 K1하고 K2랑 같잖아요. 자, 이게 이제 원래 그 파장 요 주기에 해당하는 요런 짧은 주기에 해당하는 여기 표시가 돼 있듯이 자,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요 긴 주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장은 요 길이는 우리가 거꾸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대략 요 길이가 대략이 아니라 2파이 나누기 정확히 K1 마이너스 K2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파장처럼 보이는 거죠. 나누기. 자, 이게 비팅 현상이고요. 그 광학은 이렇게 짧게 그 2시간을 했죠. 2시간으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영역, 그 모던 피직스, 그 상대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 등등 뭐 길게는 못하고 자세히는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양인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3주인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